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구글, 엔비디아, 최근 AI 업계 최대 이슈죠. 뜨는 구글, 흔들리는 엔비디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도 주가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게 아닌가, 주도권이 교체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뉴욕 증권 시장의 최대의 화두입니다. 예. 자,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일단 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오픈 AI 챗 GPT-5보다도 성능이 우세하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글의 제미나이는 일하는 AI인데 거기에 비해서 오픈 AI의 챗 GPT는 대화하는 AI 정도.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 구글의 제미나이는 실제로 일하는 걸 도와준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성능이 압도적이다. 이것은 지금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결과물인 이 챗 GPT나 제미나이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능을 좌우하는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네. 그 반도체에서는 구글의 TPU냐, 엔비디아의 GPU냐, 이게 사실은 승부의 관건이거든요. 지금 오픈 AI에 들어가는 것은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제미나이를 만들 때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TPU를 장착했다, 이런 지금 얘기 아닙니까? 네. 자, 여기서 GPU라는 것은 자기들이 갖다 이제 붙인 이름인데 원래 CPU를 얘기하는 건데 앞에 그래픽이 위주다 해서 엔비디아는 GPU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최선의 제품이 블랙웰이고 차세대 버전이 루빈입니다. 이 역시 지금 TSMC라는 대만 회사에서 전량 제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는 패블리스로서 설계 회사거든요. 네. 자, 그러면 TPU는 뭐냐? 구글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구글이 동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사실 만든 것은 브로드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전쟁이 확산됐을 경우에 엔비디아를 때려잡을 가장 강력한 후보는 구글만이 아니라 구글 플러스 브로드캄이다. 그러니까 구글과 브로드캄의 동맹이 TPU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잘 아시는 대로 구글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브로드캄이 올해 들어서 뉴욕 증시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 딱 두 개를 고르라고 그러면 팔란티어와 브로드캄입니다. 자, 팔란티어는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쳐서 요즘 좀 흔들리고 있지만 일단 인공지능 가지고 활용, 특히 국가 안보 분야에 많이 활용하면서 돈을 벌었다면 이 브로드캄은 반도체 패블리스 회사 중에서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TPU 설계한 곳이 바로 브로드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아픈 대목, 반도체 1등이라고 그러지만 엄감생심 주변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분야, 반도체 설계 분야인데요. 사실 설계가 반도체의 부가가치의 50%는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아직 멀어도 많이 멀었다. 우리는 저 설계 회사들의 하청 회사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GPU 설계를 했는데 브로드캄이 이번에 구글이 주문한 TPU 설계에 성공했다. 자, 정확한 표현은 브로드캄의 TPU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브로드캄은 구글뿐만이 아니라요, 그동안에 엔비디아와 경쟁을 하면서 그 이른바 엔비디아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가는 클라우드 회사 중에 메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존이요?
클라우드 회사,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여러 회사들의 반도체 내부 설계를 계속 맡아 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로부터 대량으로 주문하기 어려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등이 그동안에 브로드컴에 자체 개별용 반도체 설계를 주문해서 그 생산을 담당해 왔던 데가 브로드컴이고, 그 브로드컴이 바로 그러한 클라우드 업체의 반도체 설계를 대행해 줌으로써 주가가 올해 1등입니다. 브로드컴이 단연 1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글이 브로드컴의 설계를 같이 오랜 동안 협업을 하면서 TPU 만드는 데 성공했다. 만약에 이 TPU가요, 정말로 엔비디아보다도 성능이 진짜로 우세하다면 엔비디아 시대는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오픈 AI와 구글 제미나이는 성능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해보면 돼요. 네. 그런데 반도체 성능은 지금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도 없고, 또 반도체를 갖고 교육시키는 사람의 능력 이런 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구글 TPU가 엔비디아 GPU보다 좋다 나쁘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구글 TPU가 계산도 빠르고 또 에너지도 훨씬 덜 먹는다. 그런 면에서 뭐 일단은 이기는 모양새인데, 그러나 엔비디아에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쿠다 시스템을 통해서 워낙 강력한 생태계 시스템을 깔아놨기 때문에 뭐 구글의 TPU 나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엔비디아 성능은 아직도 미개발, 미공개된 부분이 많다. 어쨌든 앞으로의 전쟁은 엔비디아 GPU인 블랙웰과 구글과 브로드컴이 함께 만들어서 제공하는 TPU, 그 이름은 아이언우드입니다. 자, 이 아이언우드 7 U 버전이 보름 후에 나와요. 그게 진짜 나오면 세계는 뭐 기술적 평가, 엔비디아의 평가,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힘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구글이 시장을 압도할 것인지, 어쨌든 엔비디아로서는 중대한 지금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병렬 계산에서는 아직도 1등인데요. 병렬 계산도 중요합니다. 근데 병렬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화하는 정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추론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텐서라는 게 그 데이터의 기본 축적 단위거든요. 텐서 정도의 성능은 있어야 된다. 아무튼 누가 기술에서 왕자가 될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는. 네. 뭐 그러면서도 한 가지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좋아진 측면이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엔비디아 칩은 너무 비싸서 이것을 장착하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그 PER 지수도 굉장히 과대평가되고 그 수익도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TPU가 일단은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AI 경기가 좀 더 갈 수 있다. 또 추론 능력을 굉장히 확대시켜서 AI를 교육시켜서 상품을 팔 때 훨씬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오늘 뉴욕 증시도 좀 환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네. 설계하고 활용하는 회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얘기할 때는 이 새로 나오는 TPU를 누가 생산하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인데, 안타깝게도 전량 TSMC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새로운 TPU가 나와봤자 우리나라 그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은 아직은 없다. 삼성전자가 2나노 했다고 그러지만 수율이 낮은 바람에 TSMC로 전량 가고 있다. 다만 하나 HBM, 이 TPU도 여전히 HBM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 HBM 생태계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브로드컴과 구글, 삼성전자 동맹 관계가 SK와 엔비디아 동맹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HBM에서 그동안 엔비디아 쪽에서 완전히 SK에 눌려왔는데 네. 이렇게 다시 균형을 잡고 SK를 뒤엎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이것도 물론 앞으로 대량 생산 과정에서 누가 성능이 좋으냐 기술에 따라서 SK와 삼성 기술이 좌우할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그동안 워낙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세계를 평정했지 않습니까? 초고성능 HBM에서는요. 네. 뭐 그런 면에서 HBM의 판도는 변화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메타인데요. 이 메타라는 회사가 최근 들어서 투자를 마구 늘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내년 투자 증가폭이 1등입니다. 그것 때문에 메타는 너무 투자 많이 한다 해서 주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TPU를 대량으로 사들여가면 보다 더 싼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메타 입장에서는 투자 과잉 우려를 상당수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하나 나오는가 하면 엔비디아로서는 날벼락입니다.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 메타가 지금 가장 많은 주문을 내고 있는데 그 주문이 끊어진다? 그것이 구글로 간다? 이 대목도 시장이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네. 있는 중대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일단 그러면 박사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SK 하이닉스도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한테도 악재란 얘기로 그렇죠. 해석이 가장 될수 있죠? 직격탄을 가장 많이 맞을 텐데요. 네. 문제는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TPU에 들어가는 그 HBM에서도 삼성전자보다도 압도한다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 대목은 좀 두고 봐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TPU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블랙웰 쪽에서는 SK의 HBM이 압도적 우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압도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HBM은 반도체 패권의 판도가 어디로 가더라도 한국 HBM 없이 지금 반도체 인공지능 새 반도체를 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HBM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네. 그동안에 뒤졌던 삼성전자가 새로운 시장을 맞아서 한번 역전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더더군다나 구글과 삼성의 오랜 동맹 관계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삼성전자는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기술이죠. 그렇군요. 자, 이 얘기는 뭐 오늘 결론 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윤철 환율 오적. 자, 오늘 구윤철 부총리가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하고 또 최근 이슈를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외환시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도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무너지고 있는 거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5개의 축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시중에서는 환율 오적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적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달러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율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경상수지 흑자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돈 어디 가느냐? 자, 우선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 그다음에 삼성, 현대차, SK가 수출 대금을 지금 한국에 풀지 않고 외국으로 돌립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 해외 투자한다고 달러를 사다가 마구 외국으로 뿌리고 또 서학 개미들 미국 주식 사고 또 많은 기업들이 FDI 해외 투자를 한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보는 관점인데요. 이 대목에 대한 어떤 좀 오해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달러를 국내에 풀지 않고 외국으로 가져가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외환 관리 정책이 한국 돈에 미제 비전이 없다.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그런 인플레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거든요. 물론 순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5군데 돈도 좀 협조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통화를 펑펑 풀거나 재정을 팽창해서 국가
이 자금을 거들 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준다면 저는 돈이 자동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중에. 자, 그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양적 긴축 중단. 자, 어제도 이 이슈 다뤘었는데요. 일단 밤사이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주부터 미 연준이 양적 긴축까지 종료를 하게 되면 유동성 경세 우려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박사님? 예, 금리 인하보다도 당분간은 양적 긴축의 QT를 중단한다는 저 뉴스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그동안의 연준의 양적 완화와 긴축, 즉 규모, 저 그래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준이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 자산이 1조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경제가 어렵다 해서 돈을 펑펑펑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7조 7천억 달러까지 올라가서 이거 안 된다. 이래서 QT를 2022년부터 했습니다. 그것을 줄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6조 5,800억까지만 줄였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과거에 늘렸던 것만큼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약 한 5조 이상은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스톱한다는 것은 약 3조를 줄여야 될 걸 안 줄인다. 이 얘기는 거꾸로 3조가 더 풀린다 이런 건데 이 양적 완화는요. 통화량을 푸는 게 아닙니다. 통화량을 푸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돈을 옮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국채 금리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래서 앞으로 양적 완화발 이 경제 충격이 시중의 유동성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이 대목도 나오는 변수가 있으면 계속해서 체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입니다. 헤셋 연준 의장. 자, 밤사이에 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앞서 마이런 이사, 이제 헤셋 위원장까지 연준에 합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완전히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연준에서 연준 의장에 갖는 지위는 뭐 비교 불가능.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동아 정책 방향은 확 달라집니다. 예. 자, 근데 블룸버그가 아주 자신 있게 자기 의장은 케빈 헤셋이고 크리스마스 때 발표할 것이다라고까지 보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니 미국의 백악관이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자, 이분 정말로 대왕 비둘기입니다. 뭐 대왕 하마 비둘기라고 할까요? 그냥 돈 풀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1972년 당시에 닉슨 대통령 때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때 돈을 엄청나게 풀 때도 백악관의 그 국가경제위원장을 연준 의장으로 보내면서 돈이 와그장창 풀렸거든요. 저는 헤셋은 그렇게 풀어 제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인플레가 오든 산수갑산을 가든 트럼프는 내년 네.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통화량을 증발할 것이고 뉴욕 증시도 유동성 폭탄으로 뭐 상당히 잔치를 벌일 수 있다.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네. 어쨌든 드디어 이제 제롬 파월의 시대는 가고 케빈 헤셋 저분 더더군다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유펜 대학 동창이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구글, 엔비디아, 구윤철 환율 오적, 양적 긴축 중단, 그리고 헤셋 연준 의장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